오디오북 제89권 붉은 궁.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세입니다.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 가지 축하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미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실 대한민국이 전부 다 알고 있을 소식이긴 한데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지금까지 한 번도 팟캐스트에서 다룬 적이 없는데 이번에 문학상 받게 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기쁩니다. 또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님 책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님의 책을 다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 작품의 어떤 대단한 가치를 결정짓는 그건 아니지만 상을 받지 않았어도 충분히 한강 작가님은 정말 대단한 작가님이시고 좋은 책들을 쓰셨지만 다른 작가님도 그렇고요. 근데 문학상을 받으신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느껴져요. 이 기회에 안 읽던 분들도 많이 책을 읽게 되시고 독서붐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대형 서점뿐만 아니라 혹시 동네에 작게 운영하는 동네 책방이 있다면 그런 곳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붉은 궁인데요. 제가 이걸 올해 상반기에 읽었는데 제가 처음엔 이게 한국계 캐나다인이 썼다는 것을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쁘다는 의미로 이상한 게 아니라 사극 소설인데 분위기가 되게 묘하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계 캐나다인 작가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장르 소설적으로도 재밌지만 이 작품이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묘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은하 작가라던가 그런 이제 한국계의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이제 한국계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문화적 정체성,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마이너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제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근데 약간 이제 퀴어가 마이너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니까 교차성에 대한 관심인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장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런 이민자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쓴 작품인데 사극이다. 이런 점이 흥미로워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물론 작품으로서도 재밌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책을 쓴 작가 허주은 씨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토론토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며 조선시대 역사소설의 영감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뼈의 침묵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해 여러 편의 작품을 출판하였고요. 오늘의 책 붉은 궁으로 2023년 에드거 앨런 포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오늘의 책을 옮긴 역자 유혜인 씨는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를 졸업하고 글밥 아카데미 출판 번역 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바른 번역에서 영어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제인형 살인사건, 꼭두각시 살인사건, 살인자의 숫자, I'm watching you, In a dark, dark wood 등 수많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오늘의 책 붉은 궁은 조선시대의 한 의녀를 주인공으로 삼아 성별과 신분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이지 죽음 외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막을 수 없어. 우리 삶을 구속하는 법과 제약이 무엇을 낳았더냐? 결단력과 계략 아니겠느냐? 125쪽. 죽은 여자들을 만지는 게 이제는 지겨워요. 하지만 매일 여자들이 죽어나가요. 167쪽.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목소리. 우선 저희 방금 오프닝에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을 이야기했는데요. 노벨문학상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약간 농담조로 많이 얘기했던 게 노벨문학상 작품을 이제 원서를 읽어야지, 원서를 읽을 수 있다니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한국어로 된 노벨문학상 작품을 이제 세계인이 읽고 나는 가장 편하게 한국어를 읽는다라는 감각이 저도 좀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조선시대에 대한 사극을 영어로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게 되다니 이것도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시면 번역체랑 사극체가 좀 섞여 있는데 대사의 대부분은 굉장히 익숙한 사극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가분이 번역하시면서 좀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재밌다기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게 사극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문화적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은 소재를 갖고 글을 썼으면 이렇게는 안 썼을 것이다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화시키는데 번역가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진짜 번역체로 다 써버리면 너무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사극체로 쓰기에는 이 분위기가 뭔가 걸리는 게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신기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거 조선시대 사극인데 뭔가 묘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서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극? 그것도 기생이나 후궁이 아니고 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 그 권력이란 결국 남자를 유혹해서 잡는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주인공이 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안 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책에서는 정말 드문 주제라고 생각했고 한국계 캐나다인이 유교 세계관 배경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쓰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장르적인 완성도도 높은 소설이어서 또 여기서 완성도가 낮았다. 그러면 또 감상이 달랐을 텐데 그럼요. 밀도도 굉장히 높아서 신기했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책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직업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전 드라마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설을 딱 봤을 때 은여라는 직업 때문에 그 예전 드라마인 대장금이 먼저 떠오르긴 했거든요. 보셨나요, 대장금을? 안 봤어요. 그 대장금 은여도 아니지 않나요? 대장금은 은여예요. 아, 그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대장금은 은여 드라마예요. 아, 그래? 그래서 그게 뭐 장금이가 홍시만 나는 그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장금이라는 여성이 궁녀로 시작해서 원래는 그런 수락관 궁인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그런 대사가 나왔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궁인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은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은여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왕의 곁에서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대장금도 서얼은 아닌데 신분 차이가 나는 부모를 둔 여성으로 어머니가 천민이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님이 대장금을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20년 전 드라마라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데모 쓰면서 찾아보니까 또 역시 20년 전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 이제 정난정이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정난정도 서울 출신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백현도 여성이라는 차별에 더해서 이제 서출이라는 신분적인 차별도 더해진 경우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하신 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면 대장금도 서울 아니야? 대장금의 어머니는 저기였어? 정실 부인이었어? 그게 아니라 정실 부인이 될 순 없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관리거든요. 아버지가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약간 그걸 다 버리고 도망쳐서 어머니랑 몰래 숨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정실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 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또 정실도 서울이라고 하기엔 좀 미묘하긴 하네. 애매하죠.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자면 이 주인공이 현인데 백현인데 사실 이름은. 그쵸. 근데 현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약간 애칭처럼. 근데 성이 뭐였죠? 현백현? 아닌데? 성을 제가 잊어버렸네. 성이 있고 맞아요. 이름이 백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맞아요. 백신 줄 알았어요. 아, 백현? 현아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름이 백현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름이 백현이에요. 어쨌든 주인공인 현이를 움직이는 건 이 사수 혹은 스승인 정수의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인데 자신을 싫어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정수의녀를 사실상 자기의 어머니라고 긍정적인 어머니 상을 투여해 온 거죠. 근데 그 정수의녀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고 그것이 모함이라고 백현이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모함을 벗기기 위해서 범인을 수적하는 게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고 에드거 앨런 포상을 받은 이유가 이제 이 줄거리에서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추리 스릴러 소설이고 약간의 으스스함이 있죠. 고딕풍의 으스스함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맞아요. 조선시대인데 고딕풍이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로맨스도 물론 약간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원망,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궁금했던 건 어머니가 왜 현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이 왜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을까는 대충 상황을 보면서 이해했는데 어머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이제 아들이 아니어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어차피 측실이면 아들을 낳아도 조선시대에서는 크게 뭐 그렇지 않나?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아들도 있고 그렇죠. 둘째긴 하지만 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했던 건 현이 너무 똑똑해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걸 좀 걱정했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제 파악이란 실제로 본인에게 주어진 신분적인 한계 안에서 살지 않으려는. 그거보다 더 얘가 클 것 같아서 어머니가 그걸 미리 알고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고된 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길이잖아. 그래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거 아닐까? 결국 너가 아무리 뛰어나 봐야 너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여성이 시집을 간다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 그 길이 대부분이니까 그 외에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선택지가 너무 적었다는 탓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의술을 배우는 것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진 않았고 그래서 뭐 산파가 된다든지 그건 여성만이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주막의 주모처럼 자영업자나 뭐 궁인, 궁녀가 되거나 아니면 기생이나 무당 같은 완전 특수직렬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머니가 현을 싫어했다기보다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정수이녀가 만나게 된 게 정수이녀가 이 백현을 만나게 된 게 어머니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이녀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백현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사실 남편만 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남편이 자신에게 애정을 주지 않아서 인생을 평생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에게는 내 딸은 평생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만 기다리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생이 되든 뭐 의술을 배우든 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약간 선회해 봤어요. 물론 당시에는 기생이든 의녀든 천비긴 하지만 어쨌든 기생은 당시에 단순하게 어떤 성매매 업종이 아니라 훨씬 더 문학을 배우고 글을 배울 수 있는 업종이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거야말로 저는 선행 것 같고 그러니까 기생이 문학을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역사서를 놓고 봤을 때 기생이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었고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이 기생이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머니 원래 기생이었나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 원래 기생이었다고. 원래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기생이어서 아버지가 고민이 있을 때 어머니를 늘 찾아왔다. 아, 맞다. 맞아. 그래서 지금 팔자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도 기방 앞에 데려놨다는 것이 뭘까에 대한 의문이 나한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직업적인 전문성 때문일까 보다는 그래서 나는 그거보다는 이제 현이 너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뛰어나게 살 수는 없다에 대한 의미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 굳이 정수이녀를 부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대 말대로 이제 어머니가 딸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왜 이 기방이 결국 못 받아들여졌잖아. 받아들여졌으면 나는 달랐을 것 같은데 행수가 너같이 고집스럽고 그때도 이미 그게 있었던 거지. 고집스럽고 소위 말하는 드센 계집애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얘가 문 밖에 서 있는데 집으로도 못 돌아오고 왜냐면 엄마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정수이녀를 그때 보낸 거지.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아요. 뭐가? 이 어머니의 감정선이. 나도 이해는 가지 않아. 잘 이해는 가지 않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사랑해서 그러신 것 같긴 해요. 뭐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거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책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정수의녀가 범인이 된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어진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어진이 당연히 자신과 같은 계급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전 신기했거든요. 사실 그 현이의 사고방식이 신기했는데 뭐 변장의 영향도 있었겠죠. 어진이 했던. 근데 송대장 같은 사람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시간을 쓰거나 정직하게 사건에 파고드는 게 아니라 쉬쉬하려고 들 거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도 약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고 현이. 근데 또 당시 이때 이 배경이 이제 사도세자가 세자일 때인데 네, 맞아요. 영조가 왕이 영조 때고 때. 그때 당시 전국을 생각해 보면 전국이 상당히 어지러웠을 거고 이제 붕당 정치가 엄청 드세 시기니까 현희 정도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윗사람들을 불신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다. 그랬을 법하다. 근데 이제 저는 흥미로웠던 게 어진이 그래서 결국 누군지를 알았을 때 현이 어진에게 질투를 느끼잖아요. 맞아요. 자기 동생도 아니고 어진에게 질투를 느낀 장면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거는 동복남매, 그러니까 자기 오빠나 자기 남동생에 비해서 차별받는 여성이
자기의 그 오빠나 남동생에게 느낀 질투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똑같은 노력을 해도 사회적으로 남성들만큼의 인정을 받지 않는 여성이 보이는 질투 혹은 뭐 차별에 대한 분노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다 동시에 느껴져서 작가님이 되게 여러 겹을 현이라는 캐릭터 자체에 되게 여러 겹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이 어떻게 나 같은 천민 계집이 우주를 뒤흔드는 상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속삭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도대체 천민 계집이 우주를 뒤흔드는 상상이란 뭘까? 그게 아마 현이한테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거. 심지어 고관대작이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주를 뒤흔드는 상상이었을 테니 이미 현은 그 자격이 있었던 거죠. 주인공의 자질이지 그것이. 그치. 영웅이 되는 자질이지 사실. 저는 이 백현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좀 흥미로웠는데 어쨌든 여성이 어머니에게 가지는 인정 욕구랑 아버지에게 가지는 인정 욕구의 모양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지는 인정 욕구에는 어쨌든 약간의 연민과 애정이 섞여 있고 약간 마더 이슈. 아버지에게 가지는 인정 욕구는 보다 사회에게 바라는 인정 욕구에 가까운 느낌? 그게 아무래도 여성차별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인정의 이미지랑 가깝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 이야기 속의 백현도 어머니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왜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성차별 이슈인 거야. 사회적으로 그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기대되는 모형을 그게 다른 거지. 다르게 해놓고 그거를 그냥 여기다 투과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별적인 사회에서 사람이 부모에게, 양부모에게 가지는 어떤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똑같이 어떤 애정과 인정 욕구를 바래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했는데. 그것이 여성차별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평등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백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홍길동 같은 어떤 서출의 남성들이 가지는 신분 상승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여성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발현이 되고 이게 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분노로도 이어지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근데 배경이 조선시대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이구나. 이게 한국계 캐나다인이 써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백현이 살아갈 날이 평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쭉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백현의 이름을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 백자가 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름이 현이구나 했다가 백현이라는 이름에 대한 뜻을 엄마가 얘기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백현의 이름이 맞백자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작가님이 여기까지 알고 쓰신 건지 일부러 아니면 맞달이라서 그렇게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마디, 첫째를 의미하는 백자는 여자 이름으로 절대 안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함부로 쓸 수 없고 장난만 쓸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자 자체가. 그래서 저는 백현이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서 실망한 어머니가 남자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만큼 어머니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난만 쓸 수 있는 이름을 딸한테 줬다고? 그러면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아버지 쪽에서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준 이름이 아니구나. 보통은 할아버지나 그 부계에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얘는 그 이름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지었구나. 여기서 어떤 주체성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걸까? 작가님이 그런 의도였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감정성을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조선시대에서 사실 불가능한 그렇죠.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짚고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쓰신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약간 마디백자를 딸한테 줬다고? 이게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범인의 정체가 끝에 나오는데 이게 반전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알아챘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리소설의 클리셰를 생각해보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범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이 독자의 선입견 혹은 편견 혹은 주인공인 현의 시각에 잘 몰입하게 하면서 살짝 숨겼다는 느낌?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힌트가 너무 곳곳에 나오는데 저는 물론 추리하지 않는 추리소설 독자이기 때문에 저는 왜 작가가 한번 승부해보자 약간 이런 추리소설 있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네. 이제 힌트는 다 줬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읽었다면 누구나 범인을 알 수 있다. 저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탐정하지. 내가 왜 추리소설을 읽겠어.
어쨌든 그런 독자이기 때문에 누가 범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뭐 약간 내공이 있으니까 추리소설 쭉 읽어온 내공이 있으니까 어떤 소설을 보면 아 얘가 범인이겠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책에서는 그런 거 없이 쭉 읽었고 범인이 밝혀졌을 때 아 그럴 법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 왜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추리하지 않는 추리소설 독자이기 때문에 저는 범인의 정체가 딱 밝혀졌을 때 오 했거든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범인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그 다른 사람 스포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은 절대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왜요? 유스포인데 삐처리해요. 나중에 편집할 때 랄라님 필요하시면 아니 삐처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약간 그래. 이렇게 둘러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탐정인 소설에 네네. 범인이면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너무 삐처리 해야 되네. 삐처리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걸로, 그런 의미로. 왜냐, 그 사람이 너무 뻔하게 범인처럼 보였고, 근데 탐정이 이런데, 범인도 그러면, 이거는 너무 평범한 소설이 되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세자에게 계속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세자가 범일자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의 구도를 읽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쵸. 어허. 그리고 어쨌든 현대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 세련되고 민주적이니까 당시 조선시대 사극이 아니어서 저는 약간 평행 세계의 조선이다 이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이게 좀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나랑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 썼을 법한 사극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옷소매 붉은 끝동도 굉장히 세련된 사극인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 옷소매 붉은 끝동은 아주 한국적이지. 우리가 현대 한국인을 생각할 수 있는 페미니즘이 들어간 소설이고 그렇지. 이거는 영미권의 페미니즘이야. 맞아. 그게 진짜 희한하다니까. 배경만 조선시대야, 어떻게 보면. 맞아. 그래서 막 딱 집어서 이게 여기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긴 그냥 책 한 권이 다 그런데 뭐 단어의 조합이나 분위기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정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게 아니고 로맨스 부분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돼. 이게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 감정선이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감정선도 다 너무 그럴듯하고 그 사건도 다 너무 그럴듯하고 그 상황도 너무 그럴듯한데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로맨스 그쵸. 제가 그걸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읽으면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로맨스가 저는 진짜 조선시대에 탈을 쓴 영미권 로코다. 그렇지. 모든 것이 그렇지. 주인공들의 감정선, 대사, 주변인의 대사, 주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선시대일 순 없다. 그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지점은 다른 지점이구나. 이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문화권의 영역에 있다. 이 유교 나라에 상상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름을 짓는 부분. 제가 사실 이 작가님 이 붉은 궁을 읽고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이 작가님의 전작인 사라진 소녀들의 숲인가? 네. 근데 그게 제가 창비 거라서 빌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었는데 제가 그거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다 등장인물 이름이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 여성이 가지기 법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붉은 궁보다 전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거칠고 좀 더 캐나다야. 조선시대 배경인데 좀 더 캐나다야. 그래서 그걸 읽고 붉은 궁을 읽으면 붉은 궁 훨씬 더 확실히 잘 쓰시긴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타고난 사람, 아니 뭐라 표현해야 되냐? 아가씨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이렇게 이 거지 같은 유교,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이제 유교도 아닌 이런 미묘한 이상한 가부장제에 갇힌 한국인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법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국적이진 않은 거죠. 한국 소설인데 한국적이진 않아요. 맞아.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감상을 얘기하자면 이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들지만 작가분이 이 시대, 이 조선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느낌은 좀 약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것도 진짜 이상한 감상이긴 해. 그러니까 그대 감상이 이상하다, 내 감상이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도 조선시대를 공부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공부하지 않은 소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공부한 게 있는데
이 작가님은 그 공통으로 공부한 거를 안 가지고 계신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시대가 정말 불공공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순 없어.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는 맞아요. 그럴 수 없다고 평생을 그렇게 배워온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쓰이는 어휘도 저는 약간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역자분이 진짜 고생했을 것 같다.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되게 신경 쓰면서 평소에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에 좀 약간 집착하는 편이니까 보다가 저는 처음에 어라 했던 게 초반부에 백현이 세자빈을 찾아가면서 걸음으로 최소 1시간 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저는 1시간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1시간? 조선시대는 15분 다니는 가게고 2시간 다니는 시즌인데 시간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 말이 너무 어색한 거야. 근데 그게 사극톤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맞아. 반 시간이 확. 그래서 갑자기 너무 현대적인 시간 단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피해자의 이름들이 너무나 세련되고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정수영이가 가장 덜 세련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현대적인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피해자 이름들 중에서 빛나라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건 내가 다 이해할게. 경희도 이해하고 정수도 다 이해하는데 빛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너무 현대적이다라는 생각. 개똥이면 제가 이해했어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이름을 가질 수 있었는가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성에게 이런 한자를 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녀의 선발 과정이나 조선시대의 제도적 장치나 신분구조 이런 거는 사건도 그렇고 역사적 고증을 되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계속 정서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분이 공부했구나를 제가 알겠거든요. 뭐 의녀 선발해서 안 되면 담호로 떨어지고 이런 것도. 근데 그 미묘한 정서적인 거 예를 들면 백현이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면서 내가 아들이었다면 과거에 합격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요. 근데 아들이었어도 어차피 서출은 과거를 못 봐. 뭐 이런 마음. 그쵸.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 그리고 서출인데 하인이 있어. 그리고 아가씨라고 불리거든요. 맞아. 왜 서출인데 아가씨지? 본가 하인조차 아가씨라고 부르잖아. 이 사람은 아가씨가 아닌데? 이 생각도 들고 남동생이 서당에 다니게 허락받은 게 아니라 개인교사를 붙여주었다는 게 딱 저는 그 개인교사라는 단어에서 이게 조선시대가 아니라 서양 귀족이구나.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고딩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게, 혹은 이때는 사실 15살 안팎의 나이에는 결혼을 하는데 성인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은데 주인공들이 말하는 방식, 18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21살인가? 그 남자 주인공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이 21살 정도 나오거든요. 그 나이는 상당히 나이가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주인공들이 되게 어리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거는 서양의 청소년 개념이고 조선시대는 15이면 어른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로맨스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너무 21세기의 감각이라서 저는 조금 몰입감이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걸 약간 차라리 처음부터 퓨전 사극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괜찮았겠는데 제가 또 하필 뒤에 있는 책 표지를 읽으면서 막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했다라는 부분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하게 각 잡은 사극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기대를 크게 걸어서 걸리는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지만 이런 소설을 한국인은 못 쓰지. 이건 한국의 캐나다인이니까 쓸 수 있는 소설이다. 어떻게 보면 매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작가님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는 데서 오는 어떤 작가 본인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요새 아주 유명한 흑백 요리사에서 에드워드 리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는 에드워드 리지만 동시에 이균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신의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씨에게는 음식이 그런 거였다면 허주은 씨에게는 책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 내가 나의 모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탐험하기 위한 작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여기서도 보면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건 뭐냐면 내가 한국과 캐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 내가 너무나도 능란하게 영어를 쓰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캐나다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에서 오는 어떤 부분? 근데 어디든 속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저는 이게 계속 제가 교착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퀴어인데 수많은 퀴어들이 자기의 이름을 찾는 게 자기도 무언가이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바이섹슈얼이든 레즈비언이든 뭐 퀘스처널이든 뭐든 좋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결국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고 익명이 아니라 무명이죠.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 그게 결국 내가 누군가, 나를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는가 라는 의문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거의 평생을 노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예를 들어 현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냥 이름으로 단서가 되는 거. 범인을 찾기 위해 단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잖아요. 그런 게 결국 다 이 정체성의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사실 다수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정체화하고 자기가 누군지 확인하고 자기가 누구냐고 혹은 타인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소수자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값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때 치루어야만 하는 소수자의 어떤 삶의 값이 있다. 사회비용이죠, 거의. 그치. 그것이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들고, 이 책이 제가 결국은 판타지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을 둘 다 받아내는데, 그거는 현실 사회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더해서 신분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로맨스를 일반적으로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이상적인 엔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소설에서는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정말 이 얘기가 판타지 소설이고 현실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의 책 붉은 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저희 올해의 마지막 책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드디어! 다음 책은 권오경 작가의 인센디어리스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알고 드라마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권오경 작가도 한국계 미국인 작가예요. 그래서 역시 영어로 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온 책이고요. 이 책은 사극 아니고 현대 배경의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와 관련된 소설? 사이비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도 한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한국계 어떤 이주자? 사실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어. 어떤 재미교포나 이민을 가신 하지만 한국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겪는 정체성 고민에 저희가 계속 소수자로서 어떤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나 궁금한 마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민자, 입양된 분들에 대한 책도 많이 다뤘었고 이렇게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쓰신 소설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올해도 그 마지막으로 인센디어리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복합한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는 소설 보실 거고요. 저희가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어북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본책만 책 마지막 편 나가면서 아마 또 그 이후에는 저희 겨울방학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팟캐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12월부터 3개월 정도 겨울방학을 가진 후에 재정비해서 3월에 돌아오거든요. 되게 빠른 공지다. 아직 몇 주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주는 뭐 저희 본책만 책 문넉주 작가의 창일이 가로대로 돌아오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기타 등등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 올해는 일단 해볼 예정이니까 유튜브에도 다음 주에 이제 불공편이 올라오는 거죠. 편집 시간 갖추고 하니까 혹시 저희 이제 듣다 보면 놓치거나 확신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자막으로 다 쳐서 보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붉은 궁 편을 읽고 쓴 소수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것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리트윗, 리그램, 그 다음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DM이나 멘션이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일이 해결되어 즐거운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